조선시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제일 높은 사람이 임금님인데 이결이라는 군인이 꿈을 꿨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한 건데 꿈속에 세조 임금, 선대 임금이 등장을 해가지고 임금님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주술을 써서 생사귀의 접근을 막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쉽게 흘려내보낼 수는 없었다. 뭔가 환생이라든지 극락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조선시대에서는 그런 걸 다 억제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라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세조는 그거에 예외였단 말이죠. 우리나라의 저승 이런 이야기는 이 조선 초기의 이야기 속에서는 좀 쉽게 찾아보기 힘든 굉장히 개성적인 형상이죠. 병, 사고, 죽음 뭐 이런 게 가장 두렵죠. 사실은 죽음이 너무 무서웠어요. 어렸을 때는 귀신도 무섭고 유령도 너무 무서움을 잘 타는 어린이였거든요, 제가. 본능이겠죠. 죽음이 두려워야지 생명체가 삶을 이어나갈 수가 있으니까. 후회 없는 삶을 살라고요. 예를 들면은 당장 죽는다면은 내가 오늘 이걸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을까, 뭘 상상했을까, 네. 이런 거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조선왕조 실록에 나름대로 단편적이지만 실려 있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1471년 기록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결이요, 이결? 네.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사람이 선군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배선자거든요. 예. 배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 아마도 해군? 자기가 꿈을 꾼 이야기를 해요. 네네네. 등장인물이 일단 비범합니다. 등장인물이 네. 세조 임금이 등장해요. 1471년이요? 1471년. 그러면 성종 때잖아요. 아, 이걸 계산할 수 있으십니까? 저 삼수했어요. 그래서 많이 외우셨군요. 빠삭하게 외워야 돼요, 이런 걸. 태종태세? 문단세, 아. 예성까지니까 한참 선대 할아버지가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예, 보통 사람은 얼굴도 한번 보기 어려운 네. 임금님도 아닌 임금님의 할애비가 그러니까요. 나오는 꿈을 꾸었다는 것부터도 좀 놀라운 일인데 네. 그 꿈의 내용도 너무 이상해가지고 예. 당시 성종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들어왔어요? 되는 이게 정식으로 보고되는 그 사태까지 이어져가지고 조선왕조 실록의 이야기가 남게 된 거다. 일단은 서천불국세계 그쪽 지역에서 핵심되는 인물이 검물덕이라는 아마도 여성으로 보이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들을 낳았다 이런 이야기가 뒤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네. 책을 갖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책 책이요? 제목이 뭐였느냐? 조선국 인명총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선국 인명총록이요? 조선국은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 네, 이름일 예. 것이고 인명이라는 거는 사람의 수명 혹은 사람의 운명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예. 그 책 속에는 이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뭘 하면서 살고 직업은 뭐고 누구하고 결혼하고 어떻게 살다가 그런 일종의 운명서이자 예언서인 그런 책을 이 건물독이 갖고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오, 와, 그러면은 그게 딱 염라대왕이 하는 딱 그거네요. 그런 느낌이죠, 그죠? 약간 저승의 관리인이라고 할까요? 약간 그런 느낌의 포지션에 있는 그런 위치로 건물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네네. 그런데 네네. 그 뒤에 이어지는 이 이결의 꿈 이야기에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뭔가? 건물덕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대장이잖아요. 네. 그 대장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로 이것만 아니었으면 어떻게 보면 이결이 이야기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네.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생사귀라는 이름으로 소개합니다. 생사귀요. 생사귀라는 딱 들어도 이미 네. 느낌이 살고 죽음 귀신. 오. 비범하죠. 딱 예, 들어도 예. 심각하고 예. 가능하면 좀 만나고 싶지 않은 아, 약간 이런 느낌이죠. 예, 그러니까요. 생사귀 주로 생사의 갈림길을 결정을 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네네. 이 사람을 죽음으로 결정해주는 그 역할을 맡은 귀신이 생사귀였다. 그럼 일종의 생사귀는 저승사자. 건물떡은 그리고 약간 좀 그 행정기관으로 치면은 조금 더 위쪽에. 약간 기관장 같은 느낌. 그러니까요. 내지는 좀 뭐 이렇게 선출 대신 구청장님, 약간 시장님 같은 약간 이런 그러니까요. 느낌. 예. 이 이야기에서 제가 사실은 제일 재밌게 본 부분은 뭐냐면 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좀 되게 파고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네. 이 저승사자 역할을 하는 이 생사귀의 모습이 되게 괴물 같고 비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습이 어떤데요? 일단은 5가지로 나뉜 뿔이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뿔이요? 5가지의 뿔이요? 유럽의 전설 속에 나오는 악마도 흔히 이제 뿔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쵸. 5갈래라는 건 또 좀 다른 느낌이거든. 아, 약간 뭔가 그렇죠. 사슴뿔 같기도 하고 약간 이런 느낌 아닙니까? 맞아요. 약간 좀 녹용이 이게 갈래가 나잖아요. 그게 좀 상상하기 그런 어렵거든. 좀. 느낌이요. 약간 저승녹용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요. 뭔가 이상한 느낌. 그러니까 뭐 뿔이 났다라는 거에 대한 건 약간 좀 그 서양식의 그 악마를 뜻할 때 약간 뿔을 생각하지. 그렇죠. 그런 게 많죠. 동양 쪽에서 뿔이라는 거 자체를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니까. 그렇죠. 뿔이 뭔가 악하다라는 거를 뜻하는 거는 제가 좀 약간 좀 생소해서. 그리고 거기에 또 이어져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머리와 몸이 전체적으로 다 검은색이었다라고 돼 있어요. 머리와 몸이 다 검은색. 까맣게. 약간 뭐 그림자 인간 같은 약간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저승사자라고 하면 검은색으로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거하고 비슷한 점도 있고 뿔과 검은색밖에 없나요? 다른 어떤 형태가 또 뭐 없나요? 상상할 만한 게?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이에요. 아들이라고 남자예요. 그랬어요, 아들.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하여튼 묘한 거지. 근데- 보통 우리가 보통 아기가 천상 세계에서 나타나고 뭐 이렇게 하면 보통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그렇죠. 먼저 떠오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이결의 이야기 속에서는 의외로 어린 아들이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저승사자의 모습이 아기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 그렇죠. 아기 내지는 어린이 모습. 왜냐면 어린아이는 아무런 악업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저승사자에 어울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는 것이. 업을 저지르지 않으니까. 이것도 묘한 분위기와 감정을 어떻게 보면 좀 선뜻할 수 있는 거죠. 아인데 검은색에 뿔이 달렸다. 아. 5가지. 우리 김 작가님은 예를 들어서 저승사자를 지금 급하게 그린다라고 하면 저승사자 어떻게 표현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일단은 도포는 안 입힐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약간 오히려- 저항의식입니까? 올드해요. 오케이. 예. 그러면 뭐 어떻게 저는- 저승사자 표현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일단은 양복 입히죠. 양복. 속에도 까만색. 색깔은 까만색으로 일단. 그리고 선글라스 껴야 되고. 선글라스. 예. 약간 매트릭스 느낌이 약간 떠올라요. 오히려. 근데 사실은 저승사자가 검은 옷을 입는 게 좀 기본이다라는 네. 생각이 이렇게 많이 퍼진 거는 근래의 일일 가능성도 사실 있어요. 그래요. 최근의 일일 가능성이 사실은 꽤나 높습니다.
불교 계통의 사찰에 가보면 저승의 풍경, 뭐 저승의 네. 사자 역할을 하는 거 이런 거를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놓는 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되게 화려한 이런 관복 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아, 맞아요. 저도 봤던 기억이 나요. 직분사자가 이렇게 말 같은 거 이렇게 옆에서 같이 맞아요. 옆에 있잖아요. 진짜 오늘 진짜 세상 얼마- 이거 그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지? 재밌어요. 저도 예전에 신기하다. 불교 미술 조금 이제 공부하면서 너무 재밌는 불교 거. 미술도 공부하죠. 야, 아유, 진짜 오늘 진짜 아닙니다. 진짜 제가 또 다시 미대다 봅니다, 보니까 진짜. 어쩔 수 없이 학과에 있어가지고 어? 좀 했었어요. 생사기 이야기처럼 온몸이 검은색인 그게 별로 조선시대는 유행을 안 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높은 공무원인 느낌이 안 나니까. 그 저승도 한 번씩 옷이 바뀔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도 경찰복이 이제 몇 년마다 한 번 주기로 바뀌잖아요. 군복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마다도 이제 한번 생각하면서 아 이게 옷이 좀 한 번씩 좀 누군가가 좀 뭐 디자이너나 이런 사람들이 한 번씩 바꾸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합니다. 그럴 듯한 이야기네요. 예.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죽었어요. 야 너 좋은 거 입고 죽었다? 이러면서 우리나라 예비군복 같은 것도 이렇게 다 바뀌는데. 그렇죠. 그러네. 그러면서 약간 뭔가 좀 디자인이 좀 변형이 있지 저승의 않을까? 디자인도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있을 수 있겠죠. 아하. 우리나라의 옛날 전설을 담아놓은 기록을 보면 정말 많이 나오는 게 저승이 약간 이런 공무원 사회처럼 어떤 이런 정부 기관처럼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월인석보, 이게 이제 불교 계통의 이야기를 이제 쭉 모아놓은 그런 책인데 예. 세종이 한글을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좀 널리 보급을 해보자라는 네. 목적에서 한글로 펴낸 책이 월인석보인데요. 그런 내용을 보면 이제 저승의 풍경들이 어느 정도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사찰에 가보시면 시왕도라고 하는 그림이 붙어 있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시왕이 시라는 말이 10이라는 글자거든요. 네. 10명의 왕이라는 뜻인데 저승에 그중에서도 주로 약간 좀 지옥에 가까운 느낌을 맞아요. 다스리는 왕들을 일컫는 말이 이제 시왕이거든요. 이 10명의 왕 중에서 우리에게 제일 잘 알려진 왕이 염라대왕이 염라대왕. 그런 식으로 저승에는 10명의 왕들이 있고 그 왕 맞아요. 밑에 부하들이 쫙 있어가지고 걔네들이 이런 정부 조직으로 행정 조직으로 저승을 운영을 한다라는 예. 생각이 불교를 타고도 많이 퍼져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왜 이제 절 같은 데 가면은 시왕전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그림을 보면 뭐 이렇게 말하면 조금은 그렇지만은 좀 재밌습니다. 왜냐면 주로 이제 저승의 어떤 악마, 예. 지옥의 풍경 이런 게 막 그려져 있거든요. 맞아요. 귀, 뭐 괴물 이런 것들이 막 우르르하게 그려져 있거든요. 네네네. 이런 믿음 자체는 사실은 중국에서도 강하게 있었거든요. 예. 중국 문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나라로 넘어와가지고 잘 퍼진 게 있고 네. 잘 안 퍼진 게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저승사자 문화, 저승을 어떤 행정 조직으로 본다는 이거는 그러니까요. 중국에서 들어온 문화 중에 되게 찰떡처럼 스며들어가지고 당연시하는 한국의 옛 전통처럼 자리 잡았거든요. 아, 근데 생각할수록 왜 이럴까? 와, 왜 그럴까요? 저는 나름대로 품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정부의 힘이라는 거를 되게 크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라의 사또나리가 뭘 한다, 벼슬 높은 사람이 뭘 한다라고 하면 다들 거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벼슬을 높이 사는 거를 굉장히 중시하던 그런 문화다 보니까 저승도 강한 정부가 있을 거다. 네. 그래서 저승에서 그리고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진짜 무서운 거다. 이 의식이 좀 뼈저리게 스며들어 가가지고 우리가 아는 그런 저승사자 문화, 저승 문화 뭐 이런 게 생기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사실상 약간 좀 들으면서 느끼는 게 죽음, 두려움 이게 등치하잖아요. 그리고 무서우면은 권력 이 세 개가 같이 한 묶음으로 되네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두려움의 대상은 죽음이지만 그 또 죽음은 일종의 권력이 무섭다. 그런 부분이 또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쯤 되면 이제 한 가지 좀 궁금한 걸로 그런 것 좀 있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이거를 왜 세조 임금하고 엮여가지고 그러게 왜 세조를 왜 이게 보고까지 될 만한 이렇게 중요한 일로 연결되어서 나갔을까? 네네네. 세조가 나와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 뭔가 뭐 구군에 관련된 건가? 아, 임금의 자리, 나 이런 거에 대한 뭐 반역, 뭔가 사실은 뭐 두려움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잘 짚으셨어요. 나라의 이 안위를 위험하게 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 이 세조가 짠하고 출연을 하는 것인데 네네. 무슨 일을 하냐면 장영기라는 사람이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장영기가 뭐였냐면 해적이었어요. 해적. 몇 차례 여러 기록에 나옵니다. 악명 높은 어떤 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요? 네. 와.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을 제거를 해야 된다. 네. 그래야지 임금님이 안심할 수 있다. 네. 심지어 이제 이 시대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이야기하는 뭐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어떤 말도 있냐면 장영기가 거의 성종 임금님 시대의 홍길동급이었을 것이다. 아, 약간 조금 눈엣 가시 같은 느낌. 홍길동과 같이 활동을 했고 지역에서 제압을 하지도 않다 보니까 중앙에서 포도대장을 보내가지고 제압을 하거든요. 장영기를 잡았다는 보고를 받고 임금님이 그는 호수를 해서 그냥 두지 말고 팔도에 순회를 시키라 그랬어요. 이런 도적을 하면 이렇게 된다 해서 그렇게 처리된 도적 두목으로서는 임꺽정도 누구도 아닌 장영기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거물급이죠. 해를 다스리지 못하면 나라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해줬고 예, 예. 꿈속에서 나타났던 임금님 하레비가 예.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예. 사천불 송대장 두 사람의 힘을 얻어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해결책까지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진짜로 보고가 돼서 실록에 실리기까지 했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니, 사천부를 알겠는데 송대장은 누구예요? 이게 성이 송이고 이름이 대장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니, 그 직책이 대장 아니에요? 대장은 최근에 만들어진 거죠? 이제 그런가? 우리 제 이제 문학계에 예. 소설가 선생님들 중에 우리 이제 토지를 쓴 박경리 선생님 박경리 계시지 선생님 않습니까? 계시죠. 박경리 선생님이 경리 보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송대장이라는 이분의 정체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완도에서 지금도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 송징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송진? 송징. 완도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큰 좀 무대가 됐었던 적이 있었냐면 네. 고려 말기에 몽골군이 쳐들어왔을 때 한참 아주 길게 한 3, 40년 열심히 싸우다가 항복하고 협상하기로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때 마지막까지 싸웠던 끝까지 삼별초! 삼별초! 삼별초 야, 삼별초 오랜만에 저도 입에 올려봅니다. 야. 삼별초가 바다에서 많이 싸우거든요. 최후의 순간까지 밀렸을 땐 제주도에서 많이 싸웠고 예, 그 전에서는 맞아요. 제주도 가기 전에는 요 완도, 진도 이 일대에서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완도에 있는 그 송징 장군 이야기가 조선 시대에도 있어가지고 이결이 그거를 추천했던 게 아닐까? 송징 장군의 영험한 어떤 힘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아닐까? 그게 이제 송대장이라고 실려있던 게 아닐까라는. 근데 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장영기가 사실 성종한테까지는 그렇게까지 눈엣 가시가 아니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지역에서는 너무너무 악명 높은 해적이고 막 너무 그 주민들도 그렇고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약간 스토리텔링이 조금 들어간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좀 그런 생각도 살짝 들긴 합니다. 수도 있죠.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장영기 때 해적 때문에 진짜 미치겠습니다. 네, 네, 이거 좀 네.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아, 임금님 신경 쓰지 마세요. 별일 아니고요. 제가 금방 다시 잡아 넣을게요. 그거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이게 무시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세조까지 꿈에 나타났다. 이러면은 사실 이게 좀 위에서도 약간 좀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좀 큰 문제로 좀 비화가 됩니다. 네가 감히 임금님 하레비를 직접 만나가지고 무슨 뭐 지령을 그러니까요. 들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함부로 하고 다닌다라는 거는 이거는 너무 무례한 거다. 그렇죠, 그렇죠. 조선시대 때 그런 거 되게 예민하게 봤잖아요, 그런 부분. 이결 이 사람은 순수하게 설령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해도 이근보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런 헛소리를 퍼뜨리고 다니는 이결은 처벌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귀향이나 뭐 사약까지는 아닐 것 같고. 사형. 사형까지는 아닐 것 사형. 사형이라고요? 사형을 추천합니다. 사실 내세나 죽음 같은 게 그거를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게 돼. 그거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계속 퍼지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저는 이제 소설을 쓰면서 이야기, 전설, 뭐 그런 거에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기본적으로는 체험담에서 온 게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거를 겪었지만 돌아와서 체험담을, 경험담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제로인 게 바로 죽음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죽었다 돌아올 수 없으니까. 경험담을 누가 우리에게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른 모든 일과는 달리 저승 이야기는 그거를 경험한 사람이 다시 우리에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죽음이나 저승에 관한 이야기들은 다들 상상의 이야기, 조금 더 비현실적일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창작을 업으로 삼는 사람으로서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판타지, 심지어 거기에 역사가 묻어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어떤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듣다 보면은 나도 이 이야기에 동참하고 싶고 조금 더 살을 붙이고 싶고 이거는 아마 살은 진짜 몸에서는 빼고 싶고 그렇죠. 이야기에서는 붙이고 싶은 게 살이죠. 맞아요. 아, 저 너무 공감. 살은 몸에서 빼고 싶고, 이야기에서 붙이고 싶고. 근데 이것이 비단 현재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이 계속 흘러 오면서 살을 어떻게 붙이고 뭐 하면서 지금의 형태까지 온 것 같거든요. 이거는 또 우리가 그걸 받아가지고 또 지금의 또 상상력으로 또 그걸 또 붙이고, 그걸 또 뒤에다가 또 이어주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방송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우리가 본 것에 어떤 뭐 재밌는 이런 감명을 받아가지고 예. 재밌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신다거나 소설이나 만화나 영화 뭐 이런 걸 혹시 만들게 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더 많은 이야기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시간이 활용되면 좋겠다라는 네네.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네네네.